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시설 공습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서 우리는 핵 프로그램과 전쟁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매우 비싸고 긴 전쟁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가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무역, 물류 등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합니다.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다른 인사의 대참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로보택시에 사용될 모델 Y는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 중 하나로 F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향후 오스틴을 넘어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가 많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란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안보위원회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긴 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봉쇄에 나설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회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기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포함될 예정이라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5년 만에 다시 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정규장에서부터 강하게 불을 뿜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쪽에서 카카오뱅크랑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비계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랭킷 웨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걸 막겠다라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비들이 들어가고 나서 유지하는 것과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말씀하셨던 이제 특별 면제 블랭킷 웨이브라는 특별 면제 조항은 이제 취소하려는 그 조짐인데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이제 주된 어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이제 미국 기술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특별 면제 조항입니다. 이 면제를 이제 미국이 돌연 취소한다는 내부 회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부 제프리 캐슬러가 이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중국 공장에서 미국 장비의 사용 허가를 철회할 의향이 있다라고 복수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했습니다. 이들 공장은 차량용 메모리라든가 이제 스마트폰용 디램이라든가 이제 첨단 제품보다는 이제 중간급 반도체를 생산을 맡고 있지만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90%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면제가 이제 폐지되면 당장 공장이 이제 멈추는 건 아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장비 유지라든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약화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문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제 이들 기업이 최근에 몇 년간 미국 현지 투자를 대폭 늘려왔다는 점입니다. 텍사스라든가 이제 애리조나라든가 수십억 달러 이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 미국 정부의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들여서 협력에 응한 기업인데 이런 부분을 전혀 혜택을 안 받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타격을 받게 됐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조치로 이제 몇 주간 이제 체결되어 온 미중 협의도 이제 중단될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이제 통제 조치를 이제 자제를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약간 의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이제 배신 행위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한국이라든가 대만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교적으로 좀 이걸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면제 조치가 이제 철회된다면 삼성이라든가 SK는 장비 교체 주기를 이제 일일이 이제 다 미국에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체 장비를 일본이나 유럽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이제 군사 AI라든가 기술 발전을 약간 견제하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보 전략이라는 측면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어쨌든 반도체 자립에 대한 시도의 어쨌든 천재적 차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중국의 어떤 기술 역량이 빠르게 어쨌든 따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SMIC 파운드리 분야의 어쨌든 이 부분이 미국의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나노급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 자체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금방 따라잡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별 면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했더니 이게 어쨌든 구멍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요 어쨌든 면제라는 부분이 어쨌든 삼성, SK라고 이제 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중국 내 생산을 계속할 경우 중국에게 어쨌든 첨단의 어쨌든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가 됐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미국은 이번에 중국 우회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국 내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미국 쪽에서 장비 반입이 제한이 되게 된다면 만약에 들여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글로벌 기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같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면제 폐지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더 본다면 TSMC까지 좀 봤을 때는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게 될까요? 일단은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장비 유지나 업그레이드 같은데 자체적으로는 이제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나 업그레이드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을 것 같고 최신 공정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생산이나 공급의 안정에도 저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일 것 같고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수익성의 압박이 있을 것 같고 글로벌 공급망의 위상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메시지일 것 같아요. 미국의 메시지는 중국 대신에 미국에 좀 더 투자해라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맥락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조건 대신에 중국 확장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보조금에 대한 안정된 규제를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내 공장 확장을 좀 줄이라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압박을 하면서 현지 시장에 대한 확장을 좀 하면서 생산을 유지하라는 게 좀 이런 게 있고 어떻게 선택을 하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요를 좀 하는 것 같고 중국과 기술을 공유하면 제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에는 실용주의 어쨌든 외교가 좀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만과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양다리 외교를 유지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쪽에서는 현지를 좀 압박하는 듯한 느낌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스타쉽 폭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정지 연소 실험 중에 폭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 폭발이 나사의 계획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이번이 이제 세 차례 실패입니다. 이번은 특히나 이제 비행 중이 아니라 정지 연소 테스터 중에 이제 폭발로 개발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있고, 뭐 이제 일론 머스크 SNS 멘트를 좀 보면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긁힌 정도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게 긁힌 정도는 아닙니다. 낙관적인 걸 내놨지만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타쉽은 나사 아르테미스 3호의 탐사 미션에 쓰일 예정이라 스케줄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폭발로 나사계에 또 이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서 이제 드래곤 우주 인력을 이제 스타쉽 개발에 전환을 했고요. 이제 텍사스 시험장에서도 자원이라든가 인력 모두를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머스크 CEO는 내년 화성의 이제 최접근 시기에 대해서 겨냥해서 스타쉽을 이제 직접 투입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럼 과연 이게 두려워하지는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사고가 많으니까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타쉽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페이스X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데이터 수집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전략의 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페이스X는 실패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사는 완벽하게 뭘 해서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은 출발을 했는데 스타쉽의 폭발은 비용 효율을 실시간 피드백의 한 수단으로 하고 전통적인 우주 산업과 달리 프로타입을 과감히 날려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런 걸 데이터의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큰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론 머스크나 스타쉽 X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에 수집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만 안 다치면 폭발만 하는 것들은 뭐 데이터라든가 폭발 개선 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보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세계 최대 최강시 시스템 현실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폭발은 오히려 시스템의 한계 지점과 내구성을 정보를 드러내는 실험의 성과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있는 것 같고 재사용 기술의 완성도를 향상을 위한 필수의 통과 의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별 걱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인류 화성의 이주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걱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타쉽의 폭발은 실패가 아니라 진보의 증거다라고 오히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파괴와 내일의 도약을 만든다라는 스페이스X의 로드맵 철학과 실증적인 어떤 장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재사용의 로켓의 문을 여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제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단기적 일정에 대한 어떤 지연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스페이스 개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라이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이벌들에 대해서 일을 좀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스페이스 X 폭발 사고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 X 관련해서는 실패는 학습이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일단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일정에서는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폭발이 스타쉽의 개발 일정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말씀하셨던 즉각적인 시험에 대한 어떤 일정은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0차 그러니까 시험 비행에 대한 무기한 연기는 있다고나 합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예정됐던 10차 비행의 폭발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이건 이제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했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월에 있었고 3월에 있었고 또 5월에 그러니까 6월에서 네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미 연방항공청에 대해서 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은 이거에 어쨌든 실험의 한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자체가 너무나 이제 TV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 연방항공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기술적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즈콘 압력의 탱크의 결함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고장이 의심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료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강화도 시급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급도 이제 조처를 취해야 되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성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쉽은 아르테미스 3호가 이제 2027년에 예정되고 있는데 유인달 착륙성에 대한 계획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최소 1, 2년 정도가 이제 불가피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사는 이제 대체 로켓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요구받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스페이스X 쪽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로드맵에 대한 전반적인 차질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화상 탐사에 대한 일정도 2030년에 대해서 이제 유성에 대한 어떤 유인 임무에 대한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운영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발로 인해서 파괴된 선체에 대한 교체 및 설계에 대한 추가 예산도 소요되는데 무한대로 이제 국민의 세금이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발사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책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이제 이 부분도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나사 쪽에서 입장을 본다면 아르테미스 3호 일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7년 발사도 불투명하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음 키워드 넘어가서 키워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화웨이, 애플, 구글 도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독자 생태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현장에서 구글과 또 애플에 대항하기 위한 기존의 운영체계 하모니 OS 6를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제 중국 선전에서 이 부분을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밖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하모니 OS에는 40개 이상의 이제 디바이스가 설치됐고 개발사 수만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니 서비스는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상위 5천 개 앱이 전체 사용자는 99%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버전에는 이제 OS 6라고 하고 특히 하웨이는 새로 팡구라고 AI 모델 5.5 모델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가 7,180억 개 정도 피라미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150억 개 정도 이제 의 피라미드를 동작으로 해서 의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행정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모델들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 모델을 왜 이제 하웨이가 자체적으로 OS를 개발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하웨이에 대해서 추출 규제 목록으로 등록하면서 구글 안드로이드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OS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모니 OS를 개발하게 돼서 이제 자신들이 분산형 마이크로 커널을 개발하게 돼서 코어 구조를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웨이에 관련된 어떤 이런 중국에 대한 탭 같은 걸 사시면 못 씁니다,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요 부분을 이제 뭔가 이제 벽돌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오시면 다시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뭔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만드셔야 하는데 이런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 가능성이 있지에 대해서 삼국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내에서는 급속하게 이제 확장이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중국 OS는 중국의 스마트폰 OS라든가 OS 2위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약간 제한이 있지만 틈새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OS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쓰는 많은 국가에서 자신들의 글로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향후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술을 확대하고 있고 신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대항마로 많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로서 자신들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의 한계는 조금 있으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기술을 도입하면서 AI 경쟁력을 좀 더 확대해가면서 자신들의 경쟁력과 생태계와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서 외교력을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은 화웨이를 통해서 외교력을 확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글과 애플 그리고 화웨이까지 3강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화웨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독자 생태계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생태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재를 했던 것이 역효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패권의 어쨌든 새로운 재편에 대한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제재를 가했는데 이 부분이 자신들의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모니 6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지만 중국의 강점이 뭡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어쨌든 10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자생의 생태계를 구축했으면서 벌써 6까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800만 개발자와 3만 개 기반으로 이제 내수 시장을 엄청나게 하고 글로벌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AI를 또 개발했습니다. 판구 5.5는 효율성에 최적화에 주목하고 있고 의류나 금융이나 제조의 산업화에 특화 모델을 하고 있다는 게 있어서 미국 제재의 돌파에 3중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OS라든가 AI라든가 반도체까지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어쨌든 경쟁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시장을 또 이제 자신들의 선점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걸 하모니 OS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와 인프라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동과 아프리카는 자신들의 이제 요 하드웨어가 아주 저렴하거든요. 요 하드웨어를 저렴하게 해서 요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저렴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OS를 추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제재를 가한 것들이 역효과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2023년에 이제 하웨이의 매출을 보면 7천억 위안이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9%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냉전의 어쨌든 OS 경쟁을 이제 구도화 심화시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의 이제 어떤 선택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OS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핸드폰만 그러니까 스마트폰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삼성이라든가 소니라든가 OS들과 탑재에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어쨌든 점점 더 향후에 이제 많은 것들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하웨이만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는 삼성이라든가 소니나 이런 부분도 OS를 하웨이 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라든가 BMW라든가 판구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 갈 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장에 갈 때 무조건 이런 것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쓰게 되는 이런 강요받게 되는 이런 것들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고요. 내수 시장의 잠금 효과도 있습니다. 2026년까지 중국의 스마트폰의 35%를 하모니 OS가 이제 점유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생태계가 점점 더 중국 체계에 대안을 선언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 확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별 특화 AI와 소프트 경쟁력을 점점 더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자립하고 독립하는 움직임이 더 세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화웨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틱톡, 미국 퇴출, 칸 VIP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이 현재 미국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프랑스 칸의 럭셔리 호텔에서는 화려하게 부활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용하지만 프랑스 칸에서는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는 틱톡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상황을 좀 보시면 이제 칸에서 이제 행사를 되게 대대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어떤 지역에서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국가안보로 위협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고 중국의 어떤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서 정부 요청 시에 어쨌든 사용자 데이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제 틱톡이 잠재적 스파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의 정책은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절부터 이제 틱톡을 금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때 이제 틱톡을 미국 내 퇴출 법안에 서명을 했고 이제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계속 연기는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배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윤리적인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라든가 알고리즘 투명성이라든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인정은 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이슈보다는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플랫폼 경쟁 구도에서 어쨌든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자체의 문화적인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칸 광고주에서 틱톡은 공식적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광고주에서 이제 Z세대의 접점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랑스 정부도 이제 규제라기보다는 배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에서 상당히 많은 가치로서 어떤 환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위협이나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것에서 문화 산업 확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자산으로 상당히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어떤 서로가 평가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이나 칸에서는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로서 어쨌든 틱톡은 상당한 의미로 마케팅 존재감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틱톡 입장에서는 미국이든 프랑스든 가리지 않고 일단 경제적인 효과는 좀 톡톡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광고주 입장에서는 정치보다 마케팅, 틱톡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칸에서 이렇게 틱톡이 부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가지게 되는 문화적 의미도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Z세대의 플랫폼으로서 이제 공식 문화 통합의 어떤 아젠다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서 틱톡은 이제 유럽의 어떤 청년층에서 자기 표현이라든가 즉흥성이라든가 정치적 메시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짧은 콘텐츠라든가 젊은의 재접속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으로서 이제 향후에 어떤 소통의 가치로서 제대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지만 그런 걸 뛰어넘을 정도로 문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위 컬처라고 하죠. 이제 서브 컬처를 주도하는 메타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통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보완제로서의 이제 유럽 감성의 어떤 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자들은 어쨌든 전통의 어떤 전통 문화와 이제 하위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로컬 창작자들의 어떤 중심의 분산형 문화 경제의 확장성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정치, 사회, 공론장의 보완지대로서 틱톡은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문화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틱톡은 유럽의 단순한 유해 앱이 아니라 새로운 공공 문화의 공간의 어쨌든 그런 공공재로서 어쨌든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리해보면 틱톡은 단순한 앱이 아니라 문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문화 공공재로서의 성격으로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하버드 백기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쪽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요. 최근에 백악관 회의에서는 하버드 측이 파워포인트, 그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를 해오기도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논란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양측이 앉은 상황을 약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측이 테이블에 최근에 앉았는데
연방 정부가 끊어버린 연구 자금이 수조 원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제 학생의 입학 제한이라든가 뭐 다양성 프로그램 해체 요구까지 명문대가 감당하기로 이제 큰 타격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백악관 회의에서는 하버드 측이 파워포인트로 이제 프리덴션까지 이제 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유대의 대응에 대한 거라든가 표현의 다양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입학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할 노력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강경하게 더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더 많이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채용과 입학의 성적에 입학도 지금까지 이런 게 아니라 성적에 대해서 이제 기반으로 해달라고 하고 DEI 이제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념이라든가 편향성 학과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들로 전면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버드 측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하는 대로 모든 대학들이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하버드가 왜 이렇게 기존의 태도에서 전향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이렇게 테이블에 앉고 왜 전략이 바뀌게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국제학생 비자 제취가 되면서 생존 위기가 직면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버드가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 체류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상당한 이제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비용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서 등록금 수입이라든가 연구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항이 아닌 전략적 협상을 택한 이유는 이념적 반대가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학생들에게 희생들을 언제까지 강요할 수 없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과 연구 생태계를 방어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하버드가 연구기관이라는 이런 지속 가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과 협상을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법적 판례와 축적의 이런 선례들을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례에서 계속 자신들이 있어서 만약에 지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쨌든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통해서 자율권과 행정명령의 여지를 어느 정도 놔두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상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례에서 지는 것보다 오히려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협상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대학으로서 정체성이라든가 생존이나 연구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버드와 트럼프 사이에 있었던 갈등 문제들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버드 입장에서는 유학생 체류나 연구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하버드와 트럼프의 이렇게 협상 재개가 대학의 자율성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볼이었던 하버드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대학 자율성의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치적 압력이나 학문의 자율도 이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이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고등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이 어쨌든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버드의 자율성과 학문을 지키는데 이제 성공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유사한 압력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미국 대학의 자율성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이민 비자에 대한 대학의 사법 대응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의 유치 전략도 다변화나 비의존화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버드가 타협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다른 연쇄적인 타격을 좀 입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6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6번째 키워드는 퍼플렉시티 인수 삼국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렉시티 인수설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애플도 그렇고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인수가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퍼플렉시티는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인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메타가 인수하려다가 안에서 뭐 퍼플렉시티 AI 스케일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얘기도 스케일 AI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애플도 사실은 지난주에 퍼플렉시티 인수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공식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고 사실 퍼플렉시티도 우리는 M&A 논의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선을 걷는데 뭐 그렇게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상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사실상 향후에 인수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AI에서 이제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지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의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대항마로 퍼플렉시티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가치가 만약에 인수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될지도 상당히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될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메타의 입장에서는 검색의 패권 없이, 그러니까 AI의 어떤 요 검색의 없이는 주도권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 필요한지로 보면 메타 입장에서는 메신저나 요 AI 없이는 정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하고, 애플도 사실 시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퍼플렉시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퍼플렉시티 입장에서 사실은 자체 기술의 우위가 있는데 생태계 확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빅테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런 인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재미있는 건 삼성도 퍼플렉시티 인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과연 인수를 할지 어쩔지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약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만약에 이제 MSB인가 오픈AI 연합도 약간 위협이 좀, 이 연합이 약간 지금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퍼플렉시티와 MS 오픈의 연합을 견제하기 위한 이 부분도 약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퍼플렉시티 입장에서는 인수는 전략적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수가 현실적으로 어떤 정도로 설득력 있냐라고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 있냐라는 얘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퍼플렉시티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설득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챗GPT가 이런 부분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탑재된다면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는 애플이나 메타에 인수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수될 경우에는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향후에 시장에 만약 인수될 경우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에 2% 넘게 상승부를 켜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지금 AI 시장에선 좀 뒤처진 상황이다 보니까 퍼플렉시티 인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퀴를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요. 퍼플렉시티가 생각보다 좀 최근 기사들을 많이 다뤄주기도 하고 출처도 좀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챗GPT 대비해서 많이 호평을 받는 부분들도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퍼플렉시티 인수 시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AI 경쟁 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퍼플렉시티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핵심 AI 검색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웹 기반에 대해서 검색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급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대 플랫폼들이 계속 전략적으로 퍼플렉시티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이라든가 메타 등이 내부 회의를 해서 계속 검토를 했었고요. 특히 애플은 사파리나 쉬리에 대해서 내재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매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콰이어 하이어 또는 기술 입력에 대해서 인수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플랫폼 인수보다는 퍼플렉시티 핵심 인재라든가 이런 DNA를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보다는 협업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자 간의 플로우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퍼플렉시티가 오픈AI처럼 성장이 좀 어렵다라는 게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AI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성장이 서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화된 검색 AI를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AI는 범용 AI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광고 기반이고 일부 구독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는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성장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인수형에 좀 가깝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계속 빅테크든 AI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계속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새롭게 된 이런 퍼플렉시티 같은 AI들 스타트업들을 계속 인수하면서 자신들이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빅테크들이 오픈AI 같은 이런 MS 오픈AI 같은 이런 경쟁 구도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메타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좋은
AI 빅테크, AI 같은 기업들을 인수해 가면서 서로 이제 전략적 가치를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글로벌 AI들이 생태계가 다국화는 촉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국화되면서 AI 서비스의 혁진과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빅테크들이 협력과 또는 인수들이 서비스가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AI가 일상화되면서 업무의 전반에 어쨌든 우리가 침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이런 규제와 논란이 촉발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화되면 우리 생활들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경쟁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태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로는 두산퓨얼셀이 차리를 하고 있습니다. 19%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SK케미칼이 15%대가량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 토니모리도 14%, 제주은행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나란히 14%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상승률 상위를 차지한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로는 신풍제약이 19%가량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또 2위로는 중앙에너비스가 13%가량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진과 대성에너지, G2파워까지 5%에서 8%가량의 낙폭 그리면서 3위부터 5위까지 차지한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부터 보겠습니다. 리포트가 효과가 좀 발생을 하면서 정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9%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뚜렷한 실적 개선세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걸까요? 네, 두산퓨얼셀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건설사와의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먼저 미국 쪽 얘기부터 해보면요. NH투자증권이 발표한 리포트에서 두산퓨얼셀이 미국 연료전지 전문법인인 하이엑시움과 협력을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이엑시움은
넥시움은 작년에 미국에서 약 3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 전지를 수주했는데요. 이걸 두산 퓨얼셀이 직접 제작을 해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요즘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 전지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친환경 발전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미국 연료 전지 시장도 현재 약 2기가와트 규모인데 해마다 15에서 20%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운 배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산퓨얼셀이 롯데건설과 연료 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말까지고요. 비록 계약 금액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선급금이 50%로 설정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매출 인식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랑 국내에서 동시에 같이 좀 수주 소식이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여전히 적자 상태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건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지금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2026년쯤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일부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두산퓨얼셀이 2026년에 약 12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봤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기존보다 21%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당장은 고정비 부담 때문에 손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생산이 늘고 매출도 점점 올라가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익성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정부의 수소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약 18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발전 프로젝트 입찰이 예정돼 있고 이 가운데 두산퓨얼셀이 절반 정도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외에서 동시에 수주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과 여기에다가 실적 반등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크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적자긴 합니다만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일단은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신재생 쪽에서는 1,200억 원, 그런데 원전에서는 0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서 확실히 신재생 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다면 수소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카카오뱅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사실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 배경에는 태국에서 가상은행 인가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카카오뱅크가 10% 넘게 오르면서 좀 시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서 이번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이 태국 재무부로부터 가상은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상은행은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오프라인 지점 없이 모바일 앱이나 디지털 플랫폼으로만 운영되는 은행을 말합니다. 한국의 인터넷은행 모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설립될 태국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카카오뱅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계획대로라면 올해 3분기쯤에 준비법인을 먼저 세우고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진출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계 은행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25년 만에 복귀라는 점에서 시장에 상징적으로도 꽤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징적인 첫걸음을 했다, 25년 만에 첫걸음을 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태국에 진출했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이렇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기보단 다른 배경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단순히 진출했다라는 데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품 기획부터 앱 개발, IT 시스템까지 카카오뱅크가 직접 맡게 되니까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커진 거고요. 또 카카오뱅크는 국내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남아 시장에 본격 진출한 사례입니다. K뱅크나 토스뱅크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점도 투자자들 눈에 띈 부분이고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도 슈퍼뱅크와 협력을 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 태국 진출도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주가도 바닥을 찍고 꾸준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흐름을 보인 건 참 좋지만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는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 쪽에서 투자 의견 하향되는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비중 축소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카카오뱅크는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배경 속에는 이제 하반기, 26년 하반기부터 상업 서비스가 시작될 거고 이걸 수익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서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이 어떨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인 YG플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8% 넘게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YG플러스는 중국의 공연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건데요. 그동안 중국에서는 5,000명 이상이 모이는 공연만 허용을 했고 특히 한국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려면 반드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비공식적인 한한령처럼 작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5,000명 이하 공연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고요. 특히 K-팝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응을 보였습니다. YG플러스는 잘 아시다시피 블랙핑크를 포함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굿즈와 음반 그리고 콘텐츠 유통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공연 확대 소식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이날 같은 YG 계열사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5% 가까이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5,000명 이하 공연은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또 5,000명 이하 공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대형 IP들의 공연일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넘어가서 YG플러스 조금 더 살펴보면 블랙핑크 컴백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블랙핑크 컴백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블랙핑크가 3년 만에 완전체로 7월 초에 신곡을 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컴백은 재계약 이후 첫 활동이자 국내 콘서트부터 글로벌 투어까지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YG플러스 입장에서는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YG플러스는 블랙핑크 IP를 기반으로 해서 MD 상품이나 음반 유통, 콘텐츠 기획 등 전방위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콘서트 시즌에는 MD 매출이 크게 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에서 문화 교류 재개가 언급된 점도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간접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YG플러스의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게 되면서 YG플러스 애프터마켓에서도 크게 움직였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1.6% 하락불 현재 키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잘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6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정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을 하면서 역시나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좀 격해졌고요. 미국까지 지금 개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분위기가 흘러갈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 드디어 3,000피를 돌파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돌파하면서 좀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말에 있는 타격으로 인해서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가로는 코스피가 0.47%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1% 넘게 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일단 아무래도 금요일에는 좀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졌었지만 주말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더 격화가 되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이런 뉴스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주말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정황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런 이제 약간 불안감들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대선 공약에서도 외국에서의 어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이 공약을 깬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타격 자체는 이란 쪽에서도 바로 이제 이스라엘 쪽에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또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이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도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3,000포인트를 넘어갔거든요. 네. 이 불안한 요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상승장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시효과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결국은 좀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주말에 있었던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흔들릴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봉쇄 우려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또 급등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유가 급등하면 좀 수혜를 보는 종목도 있고 피해를 보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오늘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또 큰 문제이긴 합니다. 네. 이 안에서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원유가 전 세계 원유의 25% 정도가 이 해협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지나고 있다는 걸 알려져 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의 수입 의존도가 71%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동 쪽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 원유 수입은 대부분 다 99%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유가 상승과 국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땐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에너지 쪽이겠죠. 당연히 원유의 수입 가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 그 전에 이제 수입했을 때 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또 위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운임비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해운주들이 움직였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기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조금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비스가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 관련돼서 지금 오늘 또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SOE도 10%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가가 급등할 때 석유주들은 그래도 수혜를 본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럼 들어가도 괜찮은지 좀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서 갖고 있다면 더 좋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장기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이 종목들은 지금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는 장기간 봉쇄가 이뤄졌던 적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면 이란 자체도 사실은 경제적인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 또 봐야 되는 건 유가가 올라갈 때 공급이 줄면서 유가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와 수요가 늘면서 유가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가 늘면서 유가가 올라가야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에 의한 그 유가 반등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단기 반등 정도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3일 월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또 큰 이슈가 있었죠.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 3곳을 타격을 하면서 지금 분쟁이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주말 사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금요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000피를 돌파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런 주말의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출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9%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포인트가 깨지면서 2,99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4% 하락하면서 77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 3%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2.3%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풍산이 오늘 강합니다. 14%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방산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모멘텀 받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 전에도 짚어봤던 이 석유주 관련해서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일단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27%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S-오일도 오늘 7% 강세 흐름 보여지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에 대한 수혜주는 오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기관에서만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매수 우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1,374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도 2,99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3,000포인트가 다시금 깨졌네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3,000포인트에 대한 이제 되게 중요한 자리긴 해요. 네. 근데 이 자리가 깨졌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될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3,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에 3,000포인트를 넘어갈 때는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는 벽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고 한국 증시가 이제 처음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하는 금액들도 6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와요. 그리고 뭐 선물 쪽에서도 한 260계약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 충격 자체가 국내 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이제 지난 금요일장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선물지수의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지수는 0.3%에서 4% 정도밖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 증시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뭐 이란이 만약에 미국에 대항해서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가하거나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뭐 지금은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좀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도 아침에 급등이 나왔지만 또 밀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전쟁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도 아침에 올라갔다가 또 눌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은 또 빠졌다가 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나토 회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방비 관련해서 GDP 5%까지 지금 올리라라는 요구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방산주들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금 방산주도 오늘 또 잘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나토 그 가입국 중에서 이제 5% 이상, 55% 정도의 GDP 대비 방산 쪽에서의 그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5% 정도까지 이제 방산비로 지출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 GDP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은 미국에 좀 의존하고 있던 부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위비를 또 방산 쪽에서의 지출을 늘리라는 정책 자체는 사실 이게 어떻게 수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나토 회원국들 안에서는 뭐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좀 증액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족할 만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큼의 이 방산 쪽에서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산 쪽은 약간의 실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의 요구를 따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방산 관련주들을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는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나토웨이 관련해서는 오는 24일과 25일 열릴 예정이니까요.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관세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줄라이 패키지가 끝나는 시점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미 관세 협의가 이제 곧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관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사실 관세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들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고 그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수급이 안 쏠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관세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첫 술에 뭐 배부를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갔지만 좀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미국하고 현재 관세 협상을 완전히 끝낸 나라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먼저 모든 것들을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본다면 자동차 쪽이 그만큼 좀 큰 타격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쪽의 세금이 조금 관세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이 부분만 좀 열어준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 쪽에서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IT 반도체 쪽도 그동안 또 역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강화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협의에 대해서는 그쪽이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고요. 관세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좀 완화된 정책으로 좀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본다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사실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었는데 현대차 오늘도 3% 조정받고 있고요. 기아도 2% 조정받으면서 지금 오늘은 좀 숨고르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 이제 들어간 만큼 그래도 좋은 쪽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쪽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 내 칩 공장을 겨냥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포괄적 면제를 철회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도체 투톱은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포괄적인 면제 철회 어떻게 우리는 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철회 방침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IT 쪽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은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뉴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결국은 그 다음에 추가 방안이 나오지 않았던 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워낙에 또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중국을 좀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협상을 좀 진행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충돌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호재와 악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투자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두지 않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반도체가 쉬어가는 건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시장에 대한 아무래도 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대표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도 발표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IT 쪽에서 보신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경쟁업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또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 또 출석을 해요. 이에 증언에서 만약에 뭐 금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IT 섹터들은 당연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도 그렇고 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월요일장에 매수가 몰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번 주 굉장히 또 이벤트가 많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지금 관세 협의뿐만이 아니라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이건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은 이번 주에 좀 관망세에 흘러갈 수 있는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전 정부에서 폐지가 됐던 이 대북 정책관을 부활시키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정책관 지금 부활시키겠다는 거는 다시금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새 정부 들어서 남북 경협주들도 또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좀 담아보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더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이번 정권에 있어서는 이제 대북 쪽에서 본다면 뭐 전쟁 테마주들은 사실 지금 이제 정권 정책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이제 전쟁 이슈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번 정권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북 관련 종목들, 이 방산주보다는 이제 경협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 맞아요. 근데 이제 특성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테마성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뭐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담으실 때는 단기 대응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경협주들이 오늘 당장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밑에 있을 때 좀 샀다가 올라가면 좀 파는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은 아무래도 몇백 원짜리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뭐 이화전기는 일단 거래가 정지됐지만 제형솔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800원대 종목들.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1,300원대. 그리고 좀 위험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피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단기 대응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북경협주는 약간 좀 단기 대응 느낌으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올랐을 때 팔아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원래 정책주가 그래요. 이 전쟁 테마주 본다면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들도 역시 네. 과거에 한번 올라가면 또 빠져요. 이 종목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기 때문에 장기로 보유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런 아침에 단독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요. 남북 경협주 이야기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요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카카오페이도 상한가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LG CNS도 너무나도 좀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면서 단기 과열까지도 이렇게 지목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또 시작이다라는 스탠스가 보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또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시작일 때 우리도 같이 올라타도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들어가서 만약 성장성을 본다면 네. 스테이블코인 쪽은 앞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항상 주식은 투자의 시점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좀 많이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쪽은 저도 앞으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또 현재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주의 종목으로 묶이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차라리 중간에 한번 크게 흔들렸을 때 차라리 그때 거기에 맞는 종목 있죠. 그 종목들을 좀 매수해서 그때 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해서 또 떨어지면 바로 팔게 손절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의 특성상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흔듭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혹시 뭐 장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한번 크게 눌렸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또 탄력이 굉장히 또 무서운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도 17%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2%, 네이버도 2%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좀 투자 유의하시면서 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요즘 또 잘 가고 있는 섹터들을 하나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코스모플로프라고 해서 아세안 방콕 행사가 또 개막을 합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요즘 뭐 계속 잘 가고 있고 한알령 관련해서 이 같이 또 섹터로도 묶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행사가 개막을 하면 또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또 태국에서는 아세안 화장품 제품이 굉장히 또 잘 팔린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K-뷰티 쪽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행사가 이제 코스모프로프 아세안 방콕 2025라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이번에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태국 쪽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행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대 규모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뷰티 쪽에서
그리고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 태국 쪽에서 판매되는 그 비율을 본다면 태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이 대략 85%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정말 많이 팔리고 있고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역시 뭐 한알령이라든지 이쪽 뷰티 쪽에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역시 가격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처럼 좀 시장이 쉬어줄 때 오히려 좀 담아볼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아세안 시장에 대한 중심지로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미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워낙 이슈가 좀 많았다 보니까 오늘 증시는 일단 출발은 하락입니다. 그리고 양시장 모두 1%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3,000피 터치 나오고 나서 지금 파티 하루 딱 즐기고 다시 좀 내려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분위기 일단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가장 큰 영향이 뭐 주말 새에 있었던 지정학 리스크 영향이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미국의 시간의 선물에서는 크게 좀 하락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아시아권 증시가 좀 더 영향을 좀 받는 모습들은 사실상 이 국제유가의 어떤 변동폭들 특히나 뭐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뭐 단기간에 어떤 이 증시 어떤 수급도 좀 중요했지만 환율의 어떤 연동성 좀 취약점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노이즈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초의 어떤 수급을 유축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좀 기조를 보면 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시설 세 곳의 공습을 좀 단행한 이후에 이 변동폭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좀 됐는데 일단 시초에는 뭐 지금 배럴당 73.8달러 한 0.3% 정도 상승세에서 좀 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된다면은 뭐 배럴당 100달러를 단기적으로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되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뭐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 정체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코스피가 3,000선을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수급의 어떤 정체 요인으로 인해서 일부 차익 매물을 좀 현재 소화하는 과정 정도가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증시 예탁금이 전 거래일 기준에서 한 65조 원대 그리고 신용잔고도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인 어떤 위축 요인들은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점진적인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시그널들을 조금 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사실 뭐 이 지정학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변동 요인들은 좀 냉정히 말해서 우리가 2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준비 관점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려감으로 수급이 좀 정체되고 있는데 지금 어닝 시즌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 조정받았을 때 좀 담아보는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 오늘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자리합니다. 다만 이제 순매도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 체크가 되면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부분으로 좀 묶어본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2차 전지를 좀 담아갑니다. LG 엔솔, 삼성, SDI까지 자리가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방산 쪽은 같이 담아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관 쪽에서는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격이 많이 내려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와 줘야 힘을 보태줄 수 있을 텐데 그 가운데 2차 전지는 여전히 쇼커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업황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거 다 떠나서 가격이 싸다는 그 주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하나만으로도 매수의 근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이 업황에 대한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전기차의 일단 뭐 점유율이라든가 뭐 침투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단순한 수치 데이터라기보다는 월별로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 1분기 데이터를 보면 유럽 시장에서 증가폭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은 중국 전기차의 시장에 약진이 있었지만 테슬라가 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2분기도 뭐 4월과 5월 데이터에서도 테슬라가 좀 감소 요인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랑 비중이 좀 높은 국내 기업들에 관련된 영향도가 굉장히 좀 높게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신차 모델 Y가 5월 말 기점, 6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인도가 좀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6월 데이터가 그만큼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가폭들이 이번에 좀 확인이 좀 돼준다면 3분기에 일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거나 좀 폐지하는 그런 어떤 법안들이 좀 가시화가 좀 되는 부분들이 일시적인 노이즈가 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가에 반영된 측면들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상승률이 크게 좀 우리가 체감하는 수치 대비해서는 좀 둔화 흐름을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은 수급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전기차의 점유율이 얼마만큼 더 증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중국 시장을 좀 제외한 기타국들에 대한 증가폭들이 더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은 유럽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월간 단위의 연속성 있는 이 증가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다만 아쉬운 점은 미국에서 일시적인 감소 요인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센티브의 효과가 좀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대체적으로 이런 악재가 선반영되는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각자 브랜드별 어떤 차량의 프로모션 혜택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이익 감소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뭐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되는 부분들이라면 뭐 배터리 셀이라든가 소재사들에 대한 이익은 그만큼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그래도 전기차 점유율 증가세가 조금 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약간 정체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반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에 전기차 점유율이 얼마나 늘고 있느냐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상위 쪽에서 체크는 되고 있는데 주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LG 엔솔도 오늘 떨어지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 쪽도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매수, 외국인 쪽 순매수 SK 하이닉스, 순매도는 삼성전자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양쪽이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코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들어가는 거 이제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삼성이 SK 하이닉스 대비 못 갔었는데 사실 중국 비중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또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힐 만한 뉴스인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볼까요? 바이든 행정부 때 유예가 됐던 부분들이 2023년도, 4년도, 한 6년도까지는 사실상 좀 유예를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2027년도부터가 좀 걱정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좀 이게 상무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추정 보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국 특히나 뭐 백악관의 최종 확인 여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에 대한 관세 협상들이 좀 추진되고 있는 과정, 이 부분이 긍정적인 어떤 이 협상 부분으로 좀 도달됐던 내용들, 세부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남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히토류 수출 제한이 이제 해제가 좀 됐던 부분들 안에서는 뭐 이 반도체 수출에 관련된 일부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시를 좀 해본다면 이전과 좀 동일한 어떤 이 유예 부분들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희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에 관련된 영향들은 뭐 장비주의 같은 제한 부분들이 품목별 어떤 편차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국향 비중이 참 다소 높은 부분들은 일단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 부분은 상무부 이상의 뭐 이 백악관에서에 대한 최종 확정 여부가 더 중요한 지금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오늘 하락의 어떤 영향들은 지정학 리스크에 관한 수급 영향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개별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반영이 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이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중 규제가 가속화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지만 재차 좀 노이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뭐 반도체 섹터 안에서 뭐 칩스법이라든가 미국에 관련된 어떤 이 공장에 관련된 유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정책 기조들이 아직까지의 일부 좀 노이즈가 남아있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건 맞기 때문에 노이즈는 있겠지만 관련된 뉴스는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6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여기서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향방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 쪽에서 네카오 담아가고 있어서 오늘은 카카오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수급을 좀 열어보니까 5월 23일부터 6월 4일 딱 하루를 빼고는 기관 쪽에서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을 본다면 기관, 투신, 연기금 다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신규 매수가 좀 붙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주체가 카카오 쪽에서는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 확실한 매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말 사이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안 좋은 좀 노이즈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카카오 네이버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 뭐 역시나 정책 기대감들이 좀 발현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 뭐 금요일에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수급 정책들은 네이버가 조금 더 시장을 좀 맞아요.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카카오도 동조 수급이 좀 반영되고 있다. 다만 접근 관점에서는 카카오의 어떤 조정 부분들은 2분기 실적에 관련된 미스가 있을 때 한번 좀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언급을 좀 드렸고, 현재 수급권에서는 뭐 RSI 지표에서 과열권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현재 흐름들도 뭐 역시나 시장 상황들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외인과 기관을 좀 중심으로 한 어떤 매수세가 오히려 최근 어떤 고가 영역을 좀 달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단순한 어떤 정책 기대감을 좀 넘어서 숫자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실적이라든가 특히나 뭐 AI 관련된 사업 전환들을 어떻게 좀 표명할 것인가. 네이버의 경우에는 일단 전략 부분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가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굉장히 좀 호평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직 AI 모멘텀들이 다소 좀 정체되거나 좀 부재한 그런 상황들인데,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카나나의 이 출시 이후에 관련된 전략들이 이번 6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더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좀 한번 좀 언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카카오의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 기술주들의 흐름은
과거 뭐 코로나19 팬데믹 같이 굉장히 좀 과수급을 좀 유입하진 않겠지만 점진적인 수급을 유입하는 관점에서는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뭐 상방을 좀 추구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금요일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상승했던 그 배경이 살짝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그게 좀 그대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숫자로 인식되는 실적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JP모건이랑 모건스탠리 쪽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 5% 하락하면서 지금 3만 원 선인데 JP모건에서 나왔던 TP가 23,000원이라서 여기도 이미 TP 이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매도 상위 창고에 JP모건이 이름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화장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월 20일까지 해가지고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 관련해서 좀 좋게 나와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국가별로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같이 후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중동 리스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을 한 상황이고요. 이란도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국가안보위원회 승인이 남은 상태라서 조금 더 뉴스는 보셔야겠지만 봉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서도 좀 빠지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지수도 1%, 코스닥은 벌써 2%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 쪽, 현물 쪽 다 외국인 쪽 매도 포지션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운 쪽, 가스, 원유 관련된 쪽들도 함께 시세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챙겨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열어볼까요? 세 번째는 생물보안법입니다. 사실 이쪽은 오늘 어떤 테마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뉴스가 하나 있어서 체크를 좀 해볼까 해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FDA 적대국 유전자 조작, 임상 전면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CDMO 관련주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뉴스 관련해서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세 가지 테마 열어봤고요. 화장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내수 시장 중국 쪽에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글로벌 수출 성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수급도 견조하게 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성장을 봤을 때는 지난해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화장품 잠정 데이터죠. 1일부터 20일치가 사실 뭐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원래 21일 날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늘자 리포트에서 다시금 좀 나타날 건데 제가 지금 확인된 데이터에서 보면은 6월 1일부터 20일치의 잠정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2%가 좀 증가된 수치가 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1일부터 30일까지 합산된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된다면 두 자릿수 상승세가 다시금 재차 좀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5개월 연속 성장세가 좀 확인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난 1월 달 데이터가 좀 마이너스 기조를 보였고요. 2월과 3월, 4월에 이어졌던 이 구간이 20%대 성장이 좀 있었고요. 5월 달에는 5.9포인트 성장을 좀 했는데 일단 연속 성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었지만 일단 두 자릿수 성장에서 한 자릿수로 감소됐던 영향들, 특히나 5월 데이터가 소폭 좀 이 성장세가 좀 둔화됐던 요인들 때문에 사실 이 피크 논란이 다시금 좀 부각된 바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5월 달에는 황금 연휴 특수를 좀 감안한 조업일수의 감소 영향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굉장히 좀 선방했던 수치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별 수출 데이터의 양극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5월 데이터를 보면 미국 시장이 재차 좀 증가됐던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뭐 4분기에 미국 시장이 월간 데이터에서는 한 4개월 정도 감소 추이를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특히나 뭐 색조라든가 ODM사에 대한 주가 부분들이 일단 뭐 고가 대비해서에 대한 조정폭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이 1분기에서 데이터로 좀 확인되고 난 이후에 일부 추세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아직까지 이전 고가에 관련된 괴리가 좀 남아있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이 6월 달까지 이어지는 수출 데이터의 어떤 호조 부분들은 지난 고점에 관련된 어떤 수급 기대감들을 재차 좀 이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조이기 때문에 재차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반면에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월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이 침체됐던 구간에서
지난해에서 일부 좀 반등이 됐는데 오히려 올해 데이터에서는 3개월간에 다시금 좀 마이너스로 됐다는 부분들에 대한 괴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품은 항상 볼 때마다 수출 데이터를 같이 체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나쁘지 않게 성장이 지속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 양극화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도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수출 데이터가 다 좋다고 해서 여기서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것이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별에 대한 어떤 양분화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 데이터를 보면 6월 잠정 데이터에서 미국이 20.2%가 증가됐고요. 중국 14.4%, 일본이 11.7% 정도에 대한 매출 포지션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데 과거에 중국이 전체 시장들, 국내 화장품 시장을 과점했던 그런 국가에서 현재는 좀 밀려난 상태죠. 2위로 좀 밀려난 상태인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과 일본의 어떤 증가세가 좀 더 지속되고 있고 5월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부분들은 유럽 시장이 이전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6월 데이터에서도 증가세를 재차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유럽향 시장들에 대한 확장 기조도 더 중요한 더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 부문별 화장품 수출에 달리는 데이터도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기초 화장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계절적인 어떤 영향들이 좀 가장 컸고요. 이런 1분기 데이터에서는 일부 증가폭이 있었지만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으로 좀 접어드는 색조 부분 그리고 선케어 제품이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에 대한 연속 성과를 좀 감안했을 때 색조 브랜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개별 브랜드 종목들보다는 저는 화장품 ODM사를 재차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유럽향 시장의 어떤 성장 기조들은 유통사들에 대한 이 플랫폼 강점을 갖고 있는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별 브랜드보다는 ODM사라든가 일단 유통사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전에도 늘 말씀해 주셨던 게 ODM사 잘 봐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ODM사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시장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또 중동 리스크라서 이쪽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간 아직 국가안보위원회 승인이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카드는 꺼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 생각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 안에서는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럴 때 대표님 저희가 보는 게 원유, 비료, 가스, 사료 이런 쪽이잖아요. 네. 이런 쪽에 있어서도 일단은 리스크가 있는 만큼 해지 전략은 좀 취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오늘도 강한 섹터가 정유, 석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유가의 연동관계랑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 해협 봉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유가가 상승해가지고 여기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좀 이어져서 이익을 개선시켰나 또는 뭐 증익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는가 이게 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5년간에 대한 유가 추이를 좀 보면요. 일단 고점을 형성했던 벨럴당 130달러가 2022년도 한 3월 당시에 이게 뭐냐면 네. 이때 당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럽에 공급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라든가 가스가 차단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좀 일시적인 좀 요인이 됐는데 사실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했던 그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연속성을 보면 2022년도 6월 이후에 배럴당 120달러 그리고 지금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기조를 보면 최근 3년간은 사실상 배럴당 100달러를 좀 초과한 적이 없었고 가장 높은 구간을 보였던 것이 2023년도에 한 94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한번 좀 봉쇄될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현재 80달러를 좀 돌파하지 않는 한은 일단 이 부분이 뭐 유가의 어떤 큰 상관관계를 좀 갖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 정유주의 어떤 상승은 사실상 좀 저는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네. 일단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좀 단기간에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면 정유주 내지 뭐 석유주의 어떤 이익 개선 부분들은 조금 더 연속성 있는 부분들을 좀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 해운제의 경우에는
해협 봉쇄가 좀 장기화된다는 부분들이라면 일단 이 해상운임들이 좀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탱커선이라든가 뭐 벌크선의 운임지수와 좀 연동되고 있는 BDI 운임지수의 어떤 상승 부분,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연계되어 있는 SCFI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연동 효과를 좀 주시를 좀 해보면서 해운주의 경우에는 이런 연속성 관점에서에 대한 해상운임이 단기적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안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특히나 뭐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곤 있지만 유가랑 실제적으로 연동이 좀 있는지 관계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간에 유가가 90달러까지 돌파하는 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연속성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생물보안법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잊고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생물보안법이고요. FDA 적대국 유전자 조작 임상 전면 중단 소식이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CDMO 관련주 우리가 좀 잊고 있었고 특히나 바이오주들이 좀 눌려있었던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돌아올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공교롭게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100만 원대를 좀 이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1분기 실적 호조 이 부분은 2분기에도 명확한 증액 개선들을 우리가 주시를 해본다면 충분히 뭐 100만 원 미만은 좀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생물보안법에 대한 시행 여부가 일단 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상원에서 제동이 좀 걸렸고 이 부분이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좀 통과가 좀 될 것인가 다시금 좀 추진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재차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현실화가 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에 관련된 규제가 현재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 점진적으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프랑스의 스위스의 로쉐라든가 네네. 뭐 한국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일본의 후지필름 같은 CDMO 회사들에 대한 발주량들을 최근에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1분기 데이터부터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시행 유무와 좀 상관없이 점진적인 어떤 반사소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해 보겠고, 다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점진적인 어떤 수급들이 좀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네. 금리 인하의 어떤 지연이 그렇죠. 가장 큰 시장의 어떤 수급으로 좀 이어졌던 점 이런 것들은 뭐 7월 기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좀 더 부각되거나 뭐 현실화가 좀 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들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실적 반영에 따른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란 중동 리스크 불거지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게 변동이 좀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9%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쌈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원 선을 이탈을 했는데 오늘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전략들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 출발과 함께 다시 2,900선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장 출발과 달라진 분위기 오전장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양시장 모두 하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2% 코스피 빠지면서 2,985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87% 하락하면서 현재 776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집니다. 외국인은 현재 2,600억 원 팔아들이고 있고 또 기관은 3,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홀로 6,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와는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현재 포착되고 있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이 현재 400억 원 그리고 100억 원 넘게 팔아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에서는 오늘 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등락률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계가 3% 넘게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에서도 1.4% 넘는 상승률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운수창고가 0.85% 상승하면서 상승 업종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 간의 갈등이 고래 깊어짐에 따라서 또 운송과 창고, 또 해운주까지도 상승폭을 넓혀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흥하해운과 또 대한해운이 10%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업종 상승에 현재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금속 광물과 철강 각각 0.23%, 0.14% 상승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의료정밀과 전기전자, 의약품까지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오늘 전기전자가 많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2% 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장에서의 기술주의 하락이 분위기가 이 국내장에서도 함께 이어지는 건데요. 지수 상승에 저번 주 큰 기여를 했던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 빠지면서 하락 업종에 현재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수장비, 제조업, 종이목재 각각 1.74%, 또 1%대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상승하는 업종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은 많지는 않습니다. 운송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출판, 맥체, 복제까지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출판은 양지사를 중심으로 오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하락하는 업종은 많습니다. 기타 서비스 2%대 넘게 빠지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와 화학도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뿐만이 아니라 또 중소형 주에서도 계속해서 전기전자 섹터가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업종에서도 하락 섹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6%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주부터 쉴 틈 없이 이어졌던 원전주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세 보이면서 64,000선을 현재 지나고 있고요.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지난주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함께 올라주면서 현재 14% 넘는 상승률 91,0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의 투자 하향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강세가 현재 오전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도 지난주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네카오 종목 함께 오늘도 상승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1%대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67,0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또 네이버는 2.6%대 상승하면서 270,000원 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오늘 2.6%대 하락세 이어갑니다. 이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이 업종별로도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함께 랭크가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현재 빨간불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흥구석유가 오늘 23%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0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3%대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 오늘은 제약 관련된 내용들이 좀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현재 실리콘2, 오르비텍, 코나아이 등이 함께 상승하면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자면 카페24, 지난주와는 현재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테마주로 분류되었던 카페24, 오늘은 흐름이 좀 다르게 이어지면서 유튜브 쇼핑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넓혀가는 분위기가 오전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봤던 코스피 시총상위 살펴보시면 네이버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함께 KB금융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까지 이어지는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은 중동 리스크가 있어도 이거랑 별개로 인식을 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리스크를 좀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지수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좀 외국인 투자자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선물 쪽에서는 매도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지금은 4천 계약 넘게 현재 매도 포지션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1,380원까지 다시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의 지수 변동은 어떻게 될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